제49회 공명은 칠성단에서 바람을 빌고 주유는 삼강구에서 불을 놓다. 이때 주유가 산마루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다가 갑작스레 뒤로 나가자빠지며 입으로 피를 토하고 인사불성이 되니 좌우는 그를 구호해 장중으로 돌아갔다. 여러 장수가 모두 문병하러 와서는 다들 악연히 놀라 서로 돌아보며 강북 100만의 무리가 범처럼 도사리고 앉아서 동호를 삼키려는 판을 도독이 이러하시니 만약에 조조 군사가 이르는 날에는 어찌한단 말이오 하고 황망히 사람을 보내서 오후에게 이 일을 알리고 일변으로 의원을 청해 병을 보게 했다. 노숙은 주유가 병으로 누운 것을 보고 근심에 쌓여 공명을 찾아보고 주유가 급병으로 누운 일을 이야기했다. 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공명이 물었다. 노숙이 이는 바로 조조의 복이요 강동의 화지요 하고 대답하니 공명이 웃으면서 말했다. 공근의 병은 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다면 나라에 이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고 노숙은 즉시 공명에게 청해서 함께 병을 보러 갔다. 노숙이 먼저 들어가서 주위를 보니 머리 위까지 이불을 들쓰고 누워있다. 도독이의 병세가 좀 어떠하십니까? 가슴과 배가 쥐어뜨는 것처럼 아프고 때때로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무슨 약을 써보셨습니까? 구역질이 나서 약을 도무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공명에게 가봤더니 그의 말이 자기가 능히 도독의 병원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 와 있는데 청해드려 한번 보이시는 것이 어떨까요? 주유는 청해드리라고 이른 다음에 좌우더러 붙들어 일으키라 해서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았다. 공명이 들어와서 그를 보고 문안한다. 그간 여러 날 뵙지 못했는데 이처럼 귀체가 편치 않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에게는 조석으로 화와 복이 있다라고 하니 어찌 스스로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예측 불가한 풍운이 있다라고 하니 사람이 또한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금방 주위의 낯빛이 변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도독은 가슴속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면 서늘한 약을 써서 풀어야 합니다. 이미 써보았습니다만 전혀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운을 다스려야 합니다. 기운만 순하게 되면 곧 절로 났습니다. 주유는 공명이 필시 제 속을 알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한마디 건네보았다. 기운을 순하게 하려면 무슨 약을 써야 할까요? 공명이 웃는다. 저에게 한 방법이 있으니 도독의 기운을 곧 순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선생은 가르침을 내리십시오. 공명은 곧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한 다음에 좌우를 물리치고 가만히 종이에 글을 썼다. 조공을 깨뜨리려면 화공을 써야 하는데 만사가 구비되었건만 동풍이 빠졌구나. 다 쓰고 나자 그는 종이를 주유에게 내준다. 이것이 곧 도독의 병의 근원이옵니다. 주유는 보고 나서 크게 놀라. 공명은 참으로 신령 같은 사람이다. 내 마음속을 벌써 훤히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된 바에는 실정을 고할 수밖에 없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선생이 이미 내 병의 근원을 알고 계시니 장차 무슨 약을 써서 고치시렵니까? 사세가 위급하니 가르쳐 주시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일찍이 이인을 만나서 기문 둔갑 천서를 전수받아 능히 바람을 불게 하며 비를 내리게 하는 터입니다. 도독이 동남풍을 쓰시겠다면 남병산에 단을 하나 세우되 이름은 칠성단이라
높이가 9척이며 모두 3층인데 군사 120명을 내어 저마다 길을 들고 단을 둘러싸게 한 다음 제가 단상에 올라가 술법을 써서 3일 3야 동안 동남풍을 빌려 도독이 군사를 쓰시는데 도움을 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3일 3야는 그만두고 단지 하룻밤만이라도 바람이 크게 분다면 대사를 가히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이 바로 눈앞에 이르렀으니 늦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11월 20일 갑자일에 바람을 빌려서 22일 병인일에 그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유는 크게 기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즉시 영을 전해 정병 500명을 남병산으로 보내 단을 쌓고 또 120명을 내어 길을 들고 단을 지키며 영을 듣게 했다. 공명이 하직을 고하고 밖으로 나와 노숙과 함께 말을 타고 남병산으로 가서 지세를 살펴본 다음에 군사들을 시켜서 동남방에 붉은 흙을 파서 단을 쌓게 하는데 단의 주위가 24장이요 각 층의 높이가 3척이니 모두가 9척이다. 제1층에는 28수기를 세우니 동방의 칠면 천기는 각 항, 저, 방, 심, 미, 기를 응해서 창룡의 형상으로 버려 세우고 북방의 칠면 흑기는 두, 우, 여, 허, 위, 실, 벽을 응해서 현무의 형세를 만들고 서방의 칠면 백기는 규, 누, 위, 묘, 필, 자, 삼을 응해서 백호의 위엄을 보이고 남방의 칠면 홍기는 정, 귀, 유, 성, 장, 익, 진을 응해서 주작의 모양을 이루었으며 제2층에는 주위에 황기 64폭을 세우되 64개를 응해서 8방으로 나누어 세우고 제3층에는 4명을 쓰되 각 사람이 속발관을 쓰고 조라포를 입고 봉황무늬가 있는 옷에 넓은 띠를 띠고 모가 난 치마에 붉은 신을 신은 차림으로 앞쪽 왼편에 선 사람은 손에 긴 장대를 들었는데 장대 끝에는 달개 깃을 달아서 바람의 동정을 잡게 하고 앞쪽 오른편에 선 사람도 손에 긴 장대를 들었는데 장대 위에는 북두칠성을 그린 신호띠를 매달아서 바람의 방향을 표시하게 하고 뒤쪽 왼편에 선 사람은 손에 보금을 받들고 뒤쪽 오른편에 선 사람은 손에 향로를 받들며 단 아래에 있는 24명은 각기 정기와 일산과 큰 민을창과 장창과 누른 도끼와 흰 새꼬리기와 붉은 기와 검은 도끼를 들고 사면으로 둘러서게 했다. 공명이 동짓달 20날 갑자일에 목욕 재기한 다음 몸에 도의를 입고 발 벗고 머리 풀고 칠성단 앞에 이르러 노숙을 보고 일렀다. 자경은 군중에 돌아가서 공근히 군사 배치하는 것을 도우시오. 혹시 제가 비는 바가 응험이 없더라도 괴이하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노숙은 그와 작별하고 돌아갔다. 공명은 단을 지키는 군사들을 돌아보고 함부로 제자리를 떠나지 말미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속살거리지 말미여 함부로 짓거리거나 무엄한 소리를 말미여 아닌 일에 공연히 놀라지 말라. 만약에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참하리라 하고 영을 내리니 모두가 그의 영에 복종한다. 공명은 천천히 걸어서 단 위로 올라가 방위를 살펴보고 나서 향로에 향을 피우고 사발에 물을 붓고 하늘을 우러러 속으로 가만히 축원했다. 그러고 나서 단을 내려와 장중으로 들어가 잠시 쉬며 군사들로 하여금 번갈아 밥을 먹게 했다. 이렇듯 공명은 하루에 단에 오르기를 3번 하고 단에서 내리기를 3번 했으나 동남풍은 조련히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주유는 정보와 노숙 이하로 군관들을 장중으로 불러들여 동남풍이 일어나는 대로 곧 군사들을 배치해 출병하기로 하고 일변 손권에게 고해서 접응하기를 청했다.
이때 황제는 불지를 화선 20척을 준비해서 뱃머리에 큰 못을 빽빽하게 박아놓고 배 안에는 갈대와 마른 섭을 가득 싣되 두루 생선 기름을 뿌리고 위에 유황과 염초 등 불 붙일 물건들을 얹어 놓은 다음에 청포와 유지로 그 위를 푹 덮어 씌우고 선두에는 청룡아기를 꽂고 선미에는 각각 쾌선을 메어 놓고서 장하에 대령해 주유의 호령이 내리기만 기다렸다. 또한 감령과 감택은 채화 체중을 수채 안에 붙들어 놓고 매일 함께 술을 마시며 단 한 명의 군사도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하니 주위가 모두 동우 군마라 물 한 방울 새어나갈 틈이 없게 해놓고는 장상에서 호령이 내리기만 기다렸다. 주유가 바야흐로 장중에 앉아서 일을 의논하고 있는데 문득 세작이 들어와서 고한다. 오후에 선척이 수채에서 85리 떨어진 곳에 닻을 내리고 도독에게서 좋은 소식이 있기만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주유는 곧 노숙을 시켜서 부하 관원과 장병들에게 알렸다. 모두 선척과 병장기와 돛과 놋 따위를 다 수습해놓고 호령이 떨어지는 대로 시각을 어기지 말게 하라. 만약에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다스리리라. 모든 군사와 장수들이 영을 듣자 주먹을 어루만지고 손바닥을 비비며 적과 싸울 준비를 하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고 밤이 됐다. 그러나 하늘은 맑게 개고 미풍조차 일지 않는다. 주유가 노숙을 보고 공명의 말이 거짓이오. 이 깊은 겨울에 어떻게 동남풍을 얻겠단 말이오. 하고 말했으나 노숙이 말했다. 내 생각에는 공명이 결코 거짓말을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삼경이 가까웠을 때 갑작스레 바람 소리가 들리며 깃발이 휘날렸다. 주유가 창막에서 나가보니 깃발이 펄펄 날려 서북편을 가리키며 삽시에 동남풍이 크게 일어났다. 주유는 깜짝 놀라 이 사람이 천지의 조화를 뺏는 법과 귀신도 헤아리지 못할 도수를 가지고 있으니 만일에 이 사람을 남겨두었다가는 동호의 화근이 될 것이다. 한시 바삐 죽여서 후일의 근심을 없애도록 해야겠다. 하고 급히 장전의 호군 교위, 정봉, 서성 두 장수를 불러서 영을 내렸다. 너희들은 각기 100군씩 거느리고 서성은 수로로 가고 정봉은 육로로 가되 둘 다 남병산 칠성단 앞으로 가서 불문곡측하고 제갈량을 잡아 즉시 목을 벤 다음에 수급을 가지고 와서 공을 청하라. 두 장수가 영을 받자 서성은 배에 올라 100명의 도부수를 데리고 노질에 나가고 정봉은 말을 타고 100명의 국누수들도 다들 말에 올라 남병산을 바라고 달려가는데 도중에 동남풍이 크게 불었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칠성단 위에 와룡이 올라서니 하룻밤새 동풍이 불어 창강에 물결도 높다. 만약 공명의 묘기가 아니었더라면 주랑이 무슨 수로 제주를 펴보리. 정봉의 마군이 먼저 이르러서 보니 단상의 깃발을 잡은 군사가 바람 속에 서 있다. 정봉은 칼을 손에 들고 말에서 내려 단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공명이 보이지 않는다. 급히 단을 지키는 군사에게 물어보니 바로 조금 전에 단에서 내려가셨소이다 하고 답했다. 정봉이 황망히 단에서 내려와 찾아볼 때 서성의 배가 들어왔다. 두 사람이 강변에 함께 모였는데 한 군사가 아랜다. 간밤에 쾌선 한 척이 요 앞 여울에 와서 닻을 내리고 있었는데 아까 공명이 머리를 푼 채 내려와서 배에 오르자 그 배가 곧 상류로 떠났습니다. 정봉과 서성은 그 즉시 수륙 양로로 나뉘어 뒤를 쫓았다. 서성이 돛을 높이 달게 하고 순풍을 타고 나가며 바라보니 앞에 배가 과히 멀지 않다. 서성은 뱃머리에 서서 목청을 높여 불렀다. 군사는 가지 마십시오. 도독께서 청하십니다. 그러자 앞배 선미에 공명이 나와 서더니 크게 웃고 말했다. 돌아가서 도독께
부디 용병이나 잘하십사 하며 제갈량은 잠시 하구로 돌아가니 후일에나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려주시오. 서성이 다시 잠깐만 거기 계십시오. 긴히 여쭐 말씀이 있소이다 하고 말했다. 나는 벌써 도독이 나를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해치려 들 줄 짐작했기 때문에 미리 조자룡더러 맞으러 오라고 일러뒀던 것이니 장군은 부질없이 뒤를 쫓으려 마시오. 서성은 앞배에 돛이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부지런히 뒤를 쫓았다. 차츰차츰 가까이 쫓아가는 판에 문득 조운이 활에 살을 먹여 선뜻 선미에 나와 서더니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상산 조자룡이다. 내가 특히 영을 받들고 군사를 모시러 온 길인데 너희들이 어딜 감히 뒤쫓으려 든단 말이냐. 한 살에 너희를 쏴 죽일 것이로되 두 집 사이의 화기를 상할 것 같아서 잠깐 내 수단만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 끝나며 바로 화살이 날아오더니 서성이 타고 있는 배에 돛줄임줄을 탁 끊어놓아 그만 돛이 물 위에 축 떨어지며 배는 옆으로 기울었다. 이에 조우는 자기 배에 돛을 올려 달게 한 다음 순풍을 타고 갔다. 마치 나는 것 같아서 쫓아가 봤자 잡지 못할 것 같았다. 언덕 위에서 보고 있던 정봉이 서성의 배를 가까이 오라고 불러서 말했다. 제갈량의 신기묘사는 참으로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닐세. 게다가 또 조운이 만부부당 지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의 당양 장판파의 일은 자네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 우리는 그저 이대로 가서 회보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이리하여 두 사람이 주유에게 돌아가 보고 공명이 미리 약조를 해놓아서 조운이 그를 영접해 돌아갔다는 말을 했다. 주유는 크게 놀랐다. 이 사람이 이렇듯 꾀가 많으니 내가 자나깨나 불안해서 어떻게 지내겠는가. 우선 조조를 깨뜨린 뒤에 다시 도모하시지요. 노숙이 권해서 그 말을 쫓았다. 주유는 장수들을 전부 불러 영을 내렸다. 먼저 감령을 불러 체중과 항복한 군사들을 데리고 남쪽 언덕을 따라서 가되 북군의 기호를 달고 곧장 오림 지방으로 가라. 그곳이 바로 조조가 군량을 쌓아놓은 곳이다. 군중에 깊이 들어가거든 불을 들어 군호로 삼아라. 그리고 내 쓸 일이 있으니 채화 한 사람만은 장하에 남겨두어라. 라고 하며 두 번째로 태사자를 불러서 그대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바로 황주 지경으로 달려가서 합비로부터 접응하러 오는 조조 군사의 앞길을 끊고 달려들어 불을 놓아 군호로 삼되 홍기를 보거든 곧 오후에 적응병이 이른 줄 알아라. 라고 했다. 이렇게 분부하고 이 양대 군사가 가장 멀리 가니 먼저 떠나가게 했다. 세 번째로 여몽을 불러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오림으로 가서 감령을 처붕해 조조의 방책을 불사르라고 분부하고 네 번째로 능통을 불러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바로 이른 경계를 끊어놓고서 오림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대로 군사를 휘몰아 응하라 이르고 다섯 번째로 동습을 불러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바로 한양을 취하고 한천으로부터 조조의 영체로 지쳐 들어가되 백기를 보아 접응하라 하고 여섯 번째로 반장을 불러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모조리 백기를 달고 한양으로 가서 동습을 접응하라 하여 6대의 선척들은 각자 길을 나누어서 떠났다. 다음에 황계로 하여금 화선을 정돈하며 군사를 시켜 조조에게 글을 보내서 오늘 밤에 항복하러 가겠노라 약속하게 하고 일변 전선 4척을 내어 황계의 뒤를 따라 접응하게 하되 제1대 영병 군관은 한당이요 제2대의 영병 군관은 주태요 제3대의 영병 군관은 장음이요 제4대의 영병 군관은 진문이 4대가 각각 전선 300척을 거느리고서 전면에는 각각 화선 20척을 배열하게 한 뒤에 주유는 스스로 정보와 함께 대몽동 위에서 싸움을 독려하기로 하되
서성청봉을 좌우 호위로 삼고 노숙을 남겨두어 감택과 함께 여러 모사와 더불어 대체를 지키게 했다. 정보는 주유가 군사를 배치하는 것이 법도가 있는 것을 보고 심히 경복했다. 이때 손권에게서 사자가 병부를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이미 오후가 육손을 선봉으로 삼아서 기와 황지방으로 진병시켰고 오후 자신은 후응하기로 했다 한다. 주유는 또 사람을 보내서 서산에서는 화포를 놓고 남병산에서는 기호를 들게 하되 각각 준비를 다 해놓고 오직 황혼이 되기를 기다려서 거동하기로 했다. 이야기는 두 머리로 나뉜다. 한편 유현덕은 하구에서 공명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문득 한때의 선척이 들어오니 이는 곧 공자 유기가 몸소 소식을 알려고 온 것이다. 현덕이 그를 정로 위로 청에 올려 좌정하고 나서 동남풍이 불 때 자룡이 공명을 모시러 갔는데 지금까지 오질 않으니 내 마음이 불안하오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군사 하나가 손을 들어 멀리 번구 포구 쪽을 가리킨다. 저기서 순풍에 돛을 달고 들어오는 이렵현주가 틀림없이 군사께서 타신 배이옵니다. 현덕은 공명을 영접하러 유기와 함께 정로에서 내려갔다. 얼마 기다릴 것도 없이 배가 들어오며 공명과 자룡이 언덕에 내린다. 현덕은 크게 기뻐했다. 피차 인사를 나누고 나자 공명은 곧 현덕을 향해 물었다. 지금은 다른 일을 말씀할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전자에 여쭈어둔 군마와 전선들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벌써 다 마련해놓고 오직 군사가 쓰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명은 현덕과 유기와 더불어 장상에 올라가서 좌정하고 먼저 조운을 불러서 분부했다. 자룡은 군마 3천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곧장 오림 소로로 가서 나무와 갈대가 빽빽하게 들어찬 장소를 가려 군사를 매복해 놓고 있으라. 오늘 사경이 지난 뒤에 조조가 필연 그 길로 해서 도망쳐올 것이다. 저들의 군마가 반쯤 지나가기를 기다려 중간에서 불을 지르고 내달려라. 조조 군사를 모조리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절반은 무찌를 수 있으리라. 조운이 오림에는 길이 둘이 있어서 하나는 남군으로 통하는 길이요 또 하나는 형주로 가는 길인데 대체 어느 길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공명이 남군 쪽은 형세가 촉박해서 조조가 감히 가지 못하고 반드시 형주 쪽으로 패군을 수습한 다음 허창으로 갈 것이오. 라고 했다. 조운이 영을 받고 나가자 다시 장비를 불러서 분부했다. 익덕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서 이른길을 끊고 호로고 어기에 군사를 매복하라. 조조가 제 감히 남이릉으로 가지 못하고 북이릉으로 오려니와 내일 비가 한 차례 내린 뒤에 반드시 그리로 와서 솥을 걸고 밥을 지을 것이다.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는 대로 즉시 산기슭에 불을 놓아라. 조조는 비록 잡지 못하더라도 익덕의 이번 공로가 작지는 아니하리라. 장비가 계책을 받아 나가자 이번에는 미축과 미방과 유봉 세 사람을 불렀다. 그대들은 각기 배를 타고 강을 돌면서 배병들을 사로잡고 병장기들을 뺏도록 하라. 세 사람이 분부를 받고 떠난 뒤에 공명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공자 유기를 보고 말했다. 무창으로 말하면 빤히 바라다 보이는 데라 가장 요긴한 곳이니 공자는 이 길로 곧 돌아가셔서 수하 군사들을 거느리시고 강 언덕을 지키십시오. 조조가 패하고 보면 그리로 도망이 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사로잡으시되 결코 경솔하게 성을 떠나서는 아니 되십니다. 유기가 즉시 현덕과 공명을 하직하고 떠나간다. 공명은 현덕을 보고서 말했다. 주공께서는 번구의 군사를 진쳐놓으신 다음에 높은 데 올라 앉으셔서 오늘 밤에 주랑이 큰 공을 세우는 것이나 한번 구경하시지요. 이때 운장이 곁에 있었으나 공명이 못 본 채 하고 있다. 운장은 참다 못해 마침내 언성을 높여서 물었다.
관모가 형님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기를 여러 해인데 일찍이 한 번이라도 남의 뒤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처럼 대적을 만났는데도 군사는 도리어 나를 쓰려고 하지 않으시니 대체 웬 까닭입니까? 공명이 웃으면서 운장은 행여 괴이쩍게 여기지 마시오. 내가 본래 조카를 가장 기묘한 내구에 보내려 하면서도 다만 구애되는 것이 있어서 감히 가라고 못하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 무슨 구애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아주 터놓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일에 조조가 조카를 대접함이 심히 후했으니 마땅히 조카는 이 은혜를 갚아야만 할 것이오. 조조가 오늘 싸움에 패하고 보면 필시 화용도로 달아날 터인데 만일 조카더러 가라고 하면 조조를 놓아보낼 것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감히 가라고 못하는 것이오. 군사는 참으로 걱정이 많기도 하십니다. 그때 과연 조조가 관모를 후히 대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안량을 베고 문추를 죽여 백마의 포위를 뚫어서 은혜를 갚아준 터에 오늘날 만나서 어찌 훌훌 놓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놓아 보낼 때는 어찌하겠소? 바라건대 군법을 받겠소이다. 그러면 문서를 들여놓으시오. 운장은 즉시 군령장을 들여놓고 묻는다. 만약에 조조가 그 길로 오지 않을 때는 어찌하시렵니까? 그럼 나도 그대에게 군령장을 놓겠소. 운장이 크게 기뻐하는데 공명이 다시 계교를 일러준다. 운장은 화용소로 높은 봉에 마른 풀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연기를 일으켜 조조를 그곳으로 유인하시오. 조조가 연기라는 것을 바라보면 매복이 있는 줄 알 터인데 어찌 그리로 오려 하겠습니까? 공명이 웃는다. 병법에서 소위 허허실실 말한 것도 들어보지 못하셨소. 조조가 비록 용병에 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계교에는 속을 것이오.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가 우리 쪽에서 허장성세하는 것이라 여기고 반드시 그리로 해서 들어올 것이오. 장군은 결코 그에게 사정을 두어서는 아니 되오. 운장은 장령을 받자 관평 주창과 500명 도수를 거느리고 화용도로 매복하러 떠나갔다. 내 아우가 의기가 중해서 만약 조조가 화용도로 오는 때는 필경 놓아 보내고 말지나 않을까요? 제가 간밤에 천문을 보니 조적이 아직 죽을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운장에게 한 번 인정이나 쓰게 한 것이니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일이겠지요. 선생의 신기 묘사는 세상에 짝이 없을 것입니다. 공명은 현덕과 함께 번구로 가서 주유가 용병하는 것을 보기로 하고 손건과 간홍을 남겨두어 성을 지키게 했다. 한편 조조는 대체 안에서 여러 장수와 일을 의논하면서 황계에게서 소식이 있기를 기다렸다. 이날 동남풍이 심하게 분다. 정욱이 들어와서 조조를 보고 오늘 동남풍이 부니 미리 방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일깨워줬으나 조조는 허허 웃는다. 동지에 이르면 양기가 생기는 법이라. 그러니 다시 돌아올 때 어찌 동남풍이 없겠소. 괴이하게 여길 일이 아니오. 그러자 호련 군사가 들어와서 고했다. 강동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들어왔사온데 황계의 밀서를 가지고 왔답니다. 조조는 급히 불러들였다. 그 사람이 그를 갖다 바치는데 사연은 이러했다. 주유의 방비가 심히 엄해서 탈신할 도리가 없더니 이제 파양호로부터 새로이 운반해 오는 군량이 있어서 주유가 저를 보고 순초하라 하여 탈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강동의 명장을 죽이고 그 수급을 가져다 항복하리 하옵거니와 오늘 밤 이경에 배 위에 청룡아기를 꽂고 가는 것이 바로 군량 실은 배인 줄로 아옵소서. 그러를 보고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여러 장수와 함께 수채 안에 큰 전선 위로 나가 앉아서 오직 배가 이르기만 고대했다. 이때 강동에서는 날이 저물자 주유가 채화를 불러낸 다음 군사에게 영을 내려 잡아묻게 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채화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대체 어떤 놈이기에
감히 내게 와서 거짓 항복을 한단 말이냐? 내가 지금 기에다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 재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내 머리를 좀 빌려야만 하겠다. 채화는 아니라고 잡아떼보다가 안 되니까 마침내 소리를 버럭 지른다. 너희 편의 감택과 감령도 다들 나하고 함께 모반하기로 했다. 그것은 다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다. 주유의 말에 채화는 후회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주유는 강변에 세운 조도끼 아래로 채화를 끌어내놓고 술을 따라 지전을 사른 다음에 한 칼에 목을 베어 그 피로 기를 제사 지내고 나서 곧 행선하라고 영을 내렸다. 황계는 셋째 화선 위에서 엄신감만 입은 채로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기 위에는 선봉 황계라고 대서하고 순풍을 쫓아 적벽을 바라고 나아갔다. 이때 동풍이 크게 불어서 파도가 흉흉했다. 조조가 중근에서 멀리 장강 저쪽을 바라보노라니까 이윽고 달이 떠올라서 강물을 환히 비춘다. 마치 만마리 황금뱀이 물결을 희롱하는 것 같다. 조조는 바람을 받고 앉아서 크게 웃으며 양양자득해했다. 그러자 문득 한 군사가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강의 남쪽에서 은은히 한때의 범선이 바람을 타고 이편으로 옵니다. 조조가 높은 데 앉아서 바라보니 다시 보고가 들어와서 모두 청룡 아기를 꽂고 있사온데 그 중에 큰 기에는 선봉 황계의 성명이 크게 쓰여 있소이다 하고 아뢰었다. 공복이 항복해오니 이는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다. 조조가 기뻐 웃는 가운데 배가 점점 가까워져 온다. 이때 정욱은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조조를 향해 저기 계략인가 싶으니 수채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조조가 물었다. 무엇으로 아오? 배에 군량을 실었으면 배가 필시 무거울 것인데 저기 오는 배를 보매 가뿐하니 물 위에 떴고 또 겸해서 오늘 밤에 동남풍이 크게 부니 만약에 간사한 계교라도 있다면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조조는 그제야 깨닫고 즉시 누가 가서 오는 배를 멈춰 보겠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문빙이 나서며 제가 물에 익숙하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작은 배로 뛰어내리며 손으로 한번 가리키니 순선 10여 척이 문빙이 탄 배를 따라서 나온다. 승상의 분부시니 남쪽 배는 수채로 가까이 들지 말고 강 한복판에 닻을 던져라. 문빙은 뱃머리에 우뚝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수하 군사들이 또 일제히 빨리 돛을 내려라 하고 소리치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시위 소리 울리자 문빙은 왼쪽 팔에 화살을 맞고 배 가운데 쓰러졌다. 배 위가 크게 어지럽고 각자 도망에 돌아온다. 남쪽 배에는 조조의 수채에서 겨우 2마장 떨어진 곳까지 들어왔다. 이때 황계가 칼을 한번 휘두르니 앞에 배에 일제히 불이 일어나서 불은 바람의 위험을 타고 바람은 불의 형세를 돕는다. 배는 쏜살처럼 내닫고 연기와 불꽃은 하늘을 덮었다. 20척 화선이 수채 안으로 몰려 들어오자 조조 영체의 선척에 일시에 불이 붙는데 쇠고리로 배들이 연쇄돼 있어서 어디로 피할 곳이 없었다. 이때 강 건너에서 포성이 크게 울리며 사면으로 화선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삼강구 물 위에 불길은 뒤를 쫓고 바람은 몰아쳐서 온 천지가 시뻘거니 불빛이다. 조조가 언덕 위에 대체를 돌아보니 여러 곳에서 연기가 일고 불길이 오른다. 이때 황계가 작은 배로 뛰어내려 배 후에 사오명으로 배를 젓게 하고 연기를 무릅쓰고 불속을 뚫고서 조조를 잡으러 온다. 조조가 사세 위급한 것을 보고 언덕으로 뛰어오르려 할 때 호련 장효가 작은 배를 타고 와서 조조를 부축해내렸다. 이때 큰 배에는 이미 불이 붙었다. 장효는 10여 사람과 더불어 조조를 보호해서 언덕을 바라고 배를 몰았다. 황계는 강홍포를 입은 자가 작은 배로 옮겨 타는 것을 바라보자 그가 조조임을 짐작하고 즉시 배를 재촉해 쏜살같이 나오며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목청을 높여 외쳤다.
조적은 도망가지 말라. 황계가 얘 있다. 조조가 황망한 중에 비명을 지를 때 장효는 활에 살을 먹여들고 황계가 좀 더 가까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깍지손을 뚝 떼었다. 윙윙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화광 속에 서 있는 황계가 무슨 수로 시위 소리를 가려들을 수 있었으랴. 그는 어깨 쭉지에 살을 맞자 몸이 뒤집혀 물속에 빠졌다. 불의 재앙 성한 때 물의 재앙을 만나고 봉창이 겨우 났자 금창을 또 앓는구나. 황계의 목숨이 어찌 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